우리는 그동안 장을 너무 소홀히 대해온 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뇌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탓에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을 활기차게 하면 온몸의 세포가 활기를 띠고 뇌의 기능도 활발해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장이 가장 먼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간도 생물인 만큼 장이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장이 제2의 뇌가 아닌 제1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나가누마 타카노리의 장뇌력입니다. 저자는 웹진 생명과학 정보실의 대표이자 기자로 의료, 건강과 음식, 생명과학 부문을 취재하면서 이 분야의 권위자인 시냐 히로미, 아보 도오로 등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100세 시대를 살아낼 힘은 뇌가 아닌 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을 통해 먹고 마신 음식, 들이신 공기가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원리를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뇌력을 갈고 닦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뇌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장이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장활동이 둔해지면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쌓이고 부패해 장 속 환경이 더러워지는데요. 장 속의 유해물질은 혈액에 흡수된 뒤 온몸의 세포로 보내지고 면역체계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장뇌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장은 물론 세포 속까지 깨끗이 청소하는 것, 디톡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톡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장뇌력을 높이는 방법들과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장의 놀라운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누마 타카노리의 장뇌력,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 장이 이끄는 대로 느끼며 살자.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드는 이 책의 제목, 장뇌력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장을 건강하게 하면 뇌도 활기차게 움직인다.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문구가 핵심이다. 머리를 좋게 하려고 두뇌만 단련하다가는 대갈 장군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을 참고해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 뇌 활동까지 좋아져 균형감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 더 건강해지고 싶어, 정신적으로 편해지면 좋겠어, 젊어지고 싶어, 살을 빼고 싶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고 싶어 와 같은 희망도 장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살아있다는 현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먹는 행위이다. 즉, 살다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이다. 생물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두 행위의 관계는 분명해진다. 먹으니까 살게 되고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먹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장이라는 기관이다. 뇌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겨났고 생명의 고향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받아주는 아주 듬직한 존재가 바로 장이다. 그런 장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대해온 건 아닐까? 사람은 뇌를 발달시킨 덕에
고도의 지성을 갖추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뇌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탓에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지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질 게 뻔하다. 그러나 신체의 구성 원리를 잘 이해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지혜를 터득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지혜는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다음의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터득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생물이며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 하는 철학적인 주제도 장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먹는 행위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생물로서의 감각을 되찾아보자. 장은 제2의 뇌라는 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생각하는 행위의 근본은 뇌에 있고 느끼는 행위의 근본은 장에 있다. 생물은 장에서 진화했으며 뇌는 훨씬 뒤에 생겨났다. 생각하는 행위보다 느끼는 행위의 역사가 더 길다. 그러므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껴보자. 느낀 대로 움직여보자.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면 눈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기를 기회도 생길 것이다.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등 아직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뇌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 인체는 40조에서 60조 개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나 체격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세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누구나 같다. 그렇기에 세포의 활동성이 건강 상태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누구나 같다. 그뿐이 아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재능을 펼치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와 같은 소망을 이루는 것도 세포의 활동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의 활동성을 결정지을까? 정답은 호흡과 식사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와 식사로 장에 들어온 영양소가 몸 곳곳의 세포로 운반되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영양소의 하나인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그 대부분은 세포에서 다시 단백질로 합성된다. 이 단백질이 몸속의 모든 기관, 즉 근육, 골격, 장기, 혈관, 신경 등의 재료가 된다. 한마디로 먹은 음식물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미국 격언에도 내가 먹는 것이 곧 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먹는 음식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여러분에겐 충격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맞는 말이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대체로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바탕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먹은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 세포를 활성화하는 식사란 어떤 것일까? 이때 기준이 되는 기관이 바로 장이다.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양소를 장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장이 건강해져야만 뇌활동도 활기차진다. 생물의 몸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많은 몸속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이 먼저이고 뇌는 그 다음이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면 장, 혈액, 세포는 하나로 이어진다. 이를 대사라고 부르며 생물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대사작용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것이 장을 활기차게 하는 기본이며 장내력의 골자이다. 장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장 속의 유해 물질은 혈액에 흡수된 뒤 온몸의 세포로 보내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장에 맞지 않는 음식물은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장에 맞는다. 2. 같은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된다. 1은 예컨대 같은 단백질이더라도 육류보다는 식물성인 콩류의 성질이 장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콩비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유가 우유보다 장에 더 잘 맞는다. 같은 동물성 중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의 성질이 장에 더 맞는 편이다. 이는 함유된 지방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 성질이 장에 잘 맞는 순서는 두류, 생선, 육류 순이다. 이는 될 수 있으면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나달 상태로 먹는 게 좋다는 뜻이다. 쌀이라면 백미보다 배아미와 현미가 좋고 밀은 하얀 밀가루보다 정제하지 않은 통밀가루가 좋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깎여나가 육류를 먹었을 때처럼 장의 꿈틀 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의 흡수가 빨라지므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육류 반찬에 흰밥, 빵, 파스타 등을 함께 먹으면 장에 부담을 주기 쉽다.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먹은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식이섬유를 깎아낸 가공식품은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육류 외에 장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청량음료, 초콜릿같이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이 그렇다. 이 음식들이 장 속에서 부패해 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 그 결과 몸이 무겁고 나른하며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에너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으므로 먹고 나서도 자꾸 더 먹으려고 한다. 간식으로 과자나 초콜릿을 먹으면 이것도 역시 정제된 당질로 만들어졌기에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장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인에게 왜 비만이 많은지, 왜 대사증후군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새 에너지 효율이 나쁜 식습관에 물들고 말았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장을 깨끗이 해서 뱃속을 안정시키자. 장과 마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다. 장은 소화관의 주체이기 때문에 장과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뱃속에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며칠째 변비가 계속되거나 설사가 멎지 않으면 누구라도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 것이 그렇다. 현대인은 주로 장과 성질이 맞지 않는 식품을 먹기 때문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식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음식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서 활력이 떨어지고 만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장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동양의학에서 예부터 지적해온 터라 그동안 우리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짐작하고 장과 마음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활력이 있는 사람을 두고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장의 활동을 말한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이런 배의 감각이다. 이 감각은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도 관계가 있다. 뱃속이 불편하면 감정이 흔들려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뱃속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사람은 원래의 자신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정신을 단련할 때 식사 내용을 개선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은 살지 못한다. 뱃속의 상태를 평온하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동물은 식물과 달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식물이 만든 양분을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먹는다는 행위이다. 요컨대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기에 동물은 식물 없이 살 수 없다. 식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이란 식물이 햇빛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 당질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 덕분에 식물은 태양, 공기, 물 등의 자연적 조건만 갖추어지면 스스로 살 수 있다. 원료인 이산화탄소도 생산된 당질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로 당질을 만들기 때문에 동물의 눈에는 마술처럼 보일 것이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동물은 이러한 식물의 마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식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산다는 말은 식물이 만든 당질을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다. 영양학에서는 이 당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말하면 당질에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합쳐진 물질이 탄수화물이다.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쌀을 주식으로 한 동양인의 식사도 식물의 당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하나의 지혜였다. 그런데 채소와 과일, 밥을 많이 먹기만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 품질이다. 식사하고 조리하는 방법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예를 들어 사탕수수라는 식물에 들어있는 당질을 정제해 식이섬유를 제거하면 설탕이 된다. 설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식물이 만든 당질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이미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장에서 곧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보내진다. 즉시 흡수된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기야 단 것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니 설탕이 흡수되면 바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몸에 부담이 생기고 만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혈당치의 변화다. 설탕이 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운반되면 당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또 급히 오른 혈당치는 급히 내려가므로 그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쉽다. 혈당, 혈압과 같은 혈액 상태의 변화도 정신 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당질은 세포에 운반된다 손치더라도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신진대사는 원활히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이 생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식물을 섭취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식물이 만든 당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니 이리저리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물론 식물의 모든 부분이 동물에게 유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식물은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 갖가지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 동물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독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떫은 맛을 없애거나 발효, 발화시키는 등 독을 제거하는 조리법도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식물이 필요하지만 식물도 하나의 생명을 지닌 생물이다. 이를 잘게 부수어 체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두류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하지만 콩은 씨앗이라 껍질이 단단해 먹기가 어렵다. 게다가 소중한 미네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다. 이러한 잠금 현상은 피트산의 작용으로 생기는데 식물로서는 당연한 방어책이다. 그러므로 콩을 먹을 때는 이런 잠금 장치를 어느 정도 열어야 한다. 발효는 이러한 방어를 풀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물에 불려서 발화하게 하는 것도 잠금을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처리 과정은 모두 장과 성질이 잘 맞도록 식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소화 작용을 돕는다.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생각하다 보면 먹는 행위의 본질인 다른 생명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는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만다.
식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혜로운 식사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이 깨끗해야 감염증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몸에 온전하게 갖추어진 면역 기능이 왜 제구시를 못하는 것일까? 세포와 장 사이에는 면역력을 높여서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잎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하나의 소화관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원시 생물일수록 이 구조는 더 단순하며 이 소화관은 넓은 의미에서 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은 하나의 관, 즉 대나무 통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의 내부가 실은 외부다. 입으로 섭취한 음식과 함께 많은 세균이 침입할 수밖에 없다. 음식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 영양소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함께 침입한 세균까지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장의 표면을 이루는 상피세포에는 병원균 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 면역의 감지기가 빽빽이 돋아나 있다. 또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쉽게 흡수하려고 소장에는 무수한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주름의 틈새에는 수많은 백혈구가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는 백혈구의 무려 60에서 70%가 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것으로 장이라는 기관이 면역의 중심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소화관에 세균이 침입하면 자연 면역의 감지기가 이를 알아채고 주변 세포에 일제히 알린다. 그러면 연락을 받은 세포들이 항균 물질을 분비해 세균을 퇴치해버린다. 그 중에는 자연 면역에 의한 1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세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백혈구가 출동한다. 먼저 식세포라고 불리는 매크로파지 혹은 수지상세포가 침입한 세균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이 식세포는 잡다가 놓친 세균의 정보를 림프구에 보내 항체라는 무기도 만들게 한다. 로켓처럼 연달아 발사되는 항체는 병원균을 포박해 매크로파지나 호중구가 사로잡도록 도와준다. 대다수 병원균은 이렇게 처리된다. 장은 이렇게 면역체계에서도 전방 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이 대목에서 음식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장의 기능을 되새겨보자. 아무리 영양가가 높더라도 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활동 에너지로 바뀌기 어렵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장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는 이내 부패해 악취를 풍기며 장 속 환경을 더럽힌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겠는가? 장에 쓰레기를 버려둔 상태로는 마스크 쓰기, 양치질, 손 씻기, 타미플루나 백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여튼 장을 깨끗하게 하자. 이 방법이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감염증 대책의 기본이다. 사람은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1. 아침 단식법.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장에 부담을 주는 식생활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증에 걸리기 쉽게 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장에 부담을 주는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음식은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이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많은데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테면 영양학계에서는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기준을 체중 1kg당 1g으로 삼는다. 체중이 60kg이라면 단백질 60g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 영양소를 채우고자 애쓰더라도 장이 지치고 쇠약해져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또 열량이 낮은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어떻게 될지는 식품은 물론이고 먹는 사람의 체질이나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열량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정말로 중요한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무시하면 당연히 장에 쓰레기가 쌓인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포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최전방의 자연 면역도, 장 속에 집결한 백혈구도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전쟁터의 병사들이 녹초가 되어버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해 몸속에서 증식할 것은 뻔하다. 감염증은커녕 일상적인 건강 관리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요컨대 넣는 일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내보내는 일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강 얘기하자면 전날 밤 8시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하루의 약 절반을 장이 쉬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아침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이나 물 500에서 750ml를 먹는다. 이러한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이렇게 하루를 내보내는 일로 시작하면 장 속의 쓰레기가 쉽게 배설된다. 게다가 과식도 억제되므로 그 영양이 세포 속 쓰레기 처리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장과 세포 양측에서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증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높아진다.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2. 장 마사지. 단식과 함께 매일 장을 마사지하는 것이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 일본에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로 활약 중인 이사자와 야스시가 고안한 장 마사지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상당한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작 장을 주무르는 정도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소장의 안쪽 면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림프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림프를 마사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 마사지를 습관화하자. 1. 소장 주무르기.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배꼽 주위를 양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준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위는 많이 주무른다. 의자에 앉아서 주물러도 효과가 있다. 2. 대장 주무르기. 천장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린 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옆구리가 위로 오게 한다. 배의 왼쪽 부위를 왼손으로 천천히 주무른다. 장 마사지는 장을 활성화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소장 주무르기는 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외에 소장의 안쪽에 밀집해 있는 림프관을 자극함으로써 몸이 붓는 증상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대장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주무르는 대장 주무르기는 변비 해소의 안성맞춤이다. 장을 마사지해서 꿈틀 운동을 촉진하면 면역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소장에서 대기하는 백혈구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강화된다. 장의 면역력이 높아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대략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아토피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가벼워진다. 세포가 젊음을 되찾아 피부에 거칠거나 거무칙칙한 부분이 개선된다. 백혈구는 노화된 세포나 혈액에 쌓인 노폐물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용도 한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과 싸울 기회가 줄어들면 이런 쓰레기 처리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 물론 세포가 활성화되면 자가 소화 작용으로 세포 속 쓰레기도 처리한다. 몸이 건강해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은 상태는 이러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실현되는 것이다.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늘 몸이 무거운 상태는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백혈구에 일을 시키는 생활 방식이 결과적으로 세포의 기능 저하를 부추겨 만성 피로를 만들어낸다. 특히 알레르기는 장 속에 쌓인 쓰레기의 영향으로 면역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기 쉽다. 먹지 않음으로써 건강해지는 인체의 기능. 쌓인 것은 내보내고 소용없는 것은 버린다. 이를 가리켜 디톡스라고 한다. 디톡스는 영양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실행하는 편이 좋다. 가장 효과적인 디톡스 수단으로 단식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다고 절식, 즉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먹지 않음으로써 장을 쉬게 해서 장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최근에 세포의 기능을 밝혀내는 연구를 통해 일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세포에 쌓인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제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포에 쌓인 쓰레기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한 불량 단백질을 말한다. 음식물에 함유된 단백질은 장에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다가 세포로 운반된 뒤에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어 인체 조직과 기관의 재료가 된다. 하지만 단백질 전량이 그렇게 쓰이지는 못하며 합성되지 못한 불량 단백질이 쌓여서 쓰레기로 변하면 당연히 세포의 기능도 저하되고 만다. 그래서 단식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일 때 세포가 자가 소화 작용이라는 오토파지 재활용 기능을 가동해 단백질 쓰레기, 즉 불량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뒤 이를 단백질 합성의 원료로 또다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식을 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면 장뿐만 아니라 세포에도 단백질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자가 소화 작용도 작동하지 않는다. 세포의 활동이 저하되면 모처럼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로 바뀌지도 않는다. 단식은 며칠 동안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6시에 일어나 물과 과일을 천천히 섭취한 뒤 배설하고 집을 나선다. 몸속의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내보내면 장이 활동하기 쉬워지고 이에 따라 소화 흡수력도 좋아져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바나나같이 배가 든든해지는 과일을 먹거나 믹서 혹은 주서로 만든 과일 채소 주스를 큰 유리컵으로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 장이나 세포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로는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뇌의 소화, 흡수력에도 지장이 생기고 만다. 뇌의 소화 흡수력, 곧 이해력은 장과 세포의 소화 흡수력인 대사에 비례한다. 장과 세포의 쓰레기를 제거해 지적인 영양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실천해야 한다. 단식 중에 익힌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단식할 때는 왜 익히지 않은 식품, 즉 날 것을 먹으라고 권할까? 일반적으로는 장의 소화 작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인 당질과 부족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보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동물과 식물의 관계이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초조해진다. 아침 단식을 할 때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좋은데 아침에 든든하게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밥이냐 빵이냐의 차이만으로도 장의 반응이 달라지지만 둘 다 당류가 주성분이다. 이는 과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같은 당류여도 식물을 어떤 상태로 먹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빵과 과자는 정제한 밀과 정제한 당류로 만들어진다. 빵과 과자는 재료인 밀가루가 장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밀에서 껍질과 씨눈을 깎아내 그 알갱이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즉 먹기에는 좋아도 장에는 좋지 않다. 아침에 잠이 덜 깼을 때 머리가 맑아진다고 단 것을 먼저 찾는 사람도 많다. 이는 뇌의 욕구를 들어준답시고 장을 희생하는 꼴이다. 효과를 즉시 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나쁜 반응이 나타난다. 이처럼 익히거나 정제한 식물을 아침부터 섭취하는 것은 장을 혹사시키는 행위이다. 그 결과 변비가 잘 생긴다. 게다가 혈당 문제도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마음은 몸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혈당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감정도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음식은 먹으면 금방 소화되지 않고 장에 일정 시간 머물러 있는다. 그 결과 혈당치도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도 될 수 있으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니 정제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자. 그러면 금세 장 속 환경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기 쉽다. 숲속을 거닐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일도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하지만 근본은 일상의 식사에 있다. 자연이 음식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튼 아침 시간대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의 몸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무심코 먹기 전에 자신의 장과 의논한다는 기분으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의식하자. 장과 성질이 맞는 음식을 원한다면 빵보다 밥을 먹자. 장과 세포를 청소하려면 밥보다는 과일을 먹자. 효소는 가열하면 사라진다. 효소는 생명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영양소가 소화관에서 장을 거쳐 혈액, 세포,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는 과정에도 많은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 중에 익히 알려진 것이 소화효소인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각기 다른 효소가 맡고 있다. 물론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해 인체의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도 효소가 역할을 한다. 효소라는 중개자가 없으면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등의 생명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컨대 체내에서 효소의 작용이 원활하면 대사가 거침없이 잘 되고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 효소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의미는 생명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효소의 작용은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가 촉진한다. 따라서 효소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면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조 효소로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결국 식물의 작용이 우리의 생명 활동을 지탱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효소의 작용은 익힌 음식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이므로 가열하면 성질이 변해 본연의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을 가한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효소의 활성을 잃어버린 음식을 섭취한다는 의미이다. 효소가 작용하지 않으면 생물이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을 가열하거나 가공하면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차 멀어진다.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생명력을 높이는 길이다. 장뇌력 읽어드렸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뇌가 활기차지고 몸과 마음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장뇌력을 높이는 방법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